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 애 매달린 이유 알겠다. 2. 불가리아. 7. 기동군단 믿기 힘들다. 3. 모든 한국 군인은 아이언맨으로 만들려는 무서운 전략.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다시 한번 약속을 어겼습니다. K2 흑표를 예정일보다 3개월 빠르게 폴란드에 조기 납품하면서 폴란드가 기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 한국 밤산 계약을 이끈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마리우시 브와시차크 부총리,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대한민국이 폴란드를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유독 폴란드 조기 납품에 집중하는 이유는 있지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2 목표 폴란드 조기 납품 속 대한민국의 숨은 의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지난 3월 22일 폴란드 그드니아항에 대한민국 K2 흑표 5대가 도착했습니다. 현지 세관과 군사 관계자들은 어안이 범범한 표정으로 K2를 민수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날 폴란드에 도착한 K2는 당초 6월쯤은 되어야 볼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물량입니다. 그걸 대한민국이 물량 출고도 아니고 인도까지 무려 3개월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제대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좋긴 좋아도 이게 맞나? 싶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인신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의 경이적인 생산과 납품 속도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인도된 K2 흑표는 폴란드가 요청한 긴급 소요분 180대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8월 K2 전차 긴급 소요분에 대한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고작 4개월 만에 1차 물량 10대들 인도하면서 그리고 다시 3개월여 만에 2차 납품까지 완료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속도라면 대한민국이 원래 계약보다 최소 반년은 일정을 앞당겨 2024년 중반까지 긴급 소요분 물량 납품을 완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폴 방산 계약을 주도한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 마리우시 브와시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을 지경입니다. 그도 그럴 게 긴급 소요분 미라는 계약명만 봐도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인도 중인 180대의 K2는 말 그대로 총각을 다투는 응급 물량입니다. 현재 폴란드의 안보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연대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약 4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게다가 정말 천만분의 1의 가점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를 포함하여 어림잡아도 630km가 넘는 국경을 러시아와 맞대야 합니다. 폴란드에는 끔찍한 악몽 같은 일인데요. 더군다나 한쫄 방산 계약이 최종 체결된 건 2022년 7월 27일이 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6월 25일 전쟁 휴전 협점일이었던 이날은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역공세가 시작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잠시만 하더라도 비록 우크라이나군이 선전 중이긴 했으나 당장 내일이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로 K2 흑표를 인도해줬으니 폴란드가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말고 보면 한폴 방산 계약 대한민국 무기체계 도입 검토 과정에서는 폴란드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를 탓할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K2 목표의 월등한 성능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는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튀르키예가 대한민국의 기술 수출로 말타이 전차를 만든 게 거의 유일한 대회 성과라고 부를만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알타이 전차마저 개발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연루되면서 튀르키예판 아준 전차 미니머니 온갖 조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다소 납기가 늦어지더라도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이같이 이미 검증된 전차를 들여오자는 주장이 감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이 아니라 군부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를 만제이 두다 대통령, 마리우시 브와시차크 부총리 등이 믿어불려서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성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끝마치고 초도 물량을 인도받을 때까지도 폴란드 내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불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한국산 무기체계의 제1사용자인 폴란드 군부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K2 흑표 실기체를 몰아보고 사격까지 직접 해본 병사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불안을 좀식시켜버렸습니다. 실제로 문용해본 K2 전차는 노르웨이에서 공개한 테스트처럼 정말로 레모파르트 EH를 능가했고, 특히 세계 최초로 탑재된 암 내장형 유기압 현가장치, 통칭 ISU는 어떤 험지도 거뜬히 주파하는 기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K2에는 포신 떨림까지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기동 간 사격 시 명중률도 미국, 독일 등 다른 어떤 나라의 전차보다 월등했는데요. 또한 비교적 가벼운 중량과 자주도하가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한 이점이었습니다. K2는 반드시 공병의 도움이 필요한 M1 에이브람스와 달리 언제든 대규모 도하작전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유럽에서 9번째로 긴 강이자 총 길이만 1047km가 넘는 비스와감을 비롯해 내륙 곳곳에 크고 작은 하천과 습지, 호수 등이 분포해 있는 폴란드에 이는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압도적인 납품 속도까지 더해지다 보니 이제 와서 폴란드의 K2 흑표 도입은 구국의 운명을 건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폴란드의 선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폭정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장 K2 흑표만 봐도 2024년까지 긴급 도입 물량 180대, 2030년까지 K2 페타리터 450대 한국 생산 및 공급, 그리고 나머지 370대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라이선스 생산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해도 8년에 도합 1000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모와 금액이 막대한 계약이라 해도 마감 기한을 생각하면 먹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세계 어떤 군사 관계자를 데려다 놔도 이건 무리라며 고개를 저을 텐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 독일 모두 손살에 쳤던 조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보다 더 빨리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적 같은 일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일선의 군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방산업체 등이 모여서 통합수출지원그룹을 출범시키고 이에 아예 K2 수출만 전담하는 팀 K2를 꾸리는 등 후속 조치에 최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밤사청, 군이 합심하여 K2 수출 관련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했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K2 수출분을 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품질 검사를 진행해 출고 일정을 크게 앞당겼는데요. 즉 K2 생산 조립 과정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니 서류 위에서 허비되는 시간을 감축해서 출고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상당히 기발하고 유기적인 발상인데요. 그리고 이런 노력 덕에 국제 방산 시장에는 지금 폴란드 방산 계약은 전 세계에서 모직 대한민국만 가능한 일이라는 민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토와 EU의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할 수 있더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홍보 효과는 전말 3.3 이상입니다. 현재 전 세계 만보 시장은 냉전 종식 이후 전례 없던 최대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치면서 방산 시장에는 상담한 공급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능무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서방 세계 원톱 수준이면서 가격은 저가, 납기는 세계 유일이니 혹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인데요.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관대한 편이라 장기적으로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원하는 수많은 중진국들에는 완벽한 대안입니다. 국제 정치적민 입장에서 봐도 미국과 껄끄러운 나라들, 혹은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대놓고 나토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에도 유일한 선택지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중동의 유력 국가들이 사막형 K2 전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굳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단점을 찾자면 역시 부품 수급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러나 이 또한 폴란드가 3단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2021년부터 대한민국이 진출을 노렸을 정도로 유럽권 최대 물류 허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단스크의 항구는 동유럽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해삼 운송의 중심지인데요.
1인 배경을 알고 보면 K2 페타리터 370대 현지 생산미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도 그럴 게 유럽 시장에서 K2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레오파르트 2는 1년 최대 생산량이라고 해봐야 고작 50여 대가 한계입니다. 1년에 몇 대가 생산될지는 아직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370대라는 물량을 생각하면 KEPL의 폴란드 생산 속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생산 속도를 가뿐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즉 K2 흑표 성능이 아무리 좋아봐야 유지보수 측면에서 레오파르트 2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는 주장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과 폴란드의 광범위한 물류망이 더해진다면 유럽 전역에 K2 흑표의 부품을 로켓 배송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유럽의 중진국들 입장에서는 굳이 콧대만 높고 생산 속도, 성능 모든 면에서 K2 흑표의 역부족인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독일과 레오파르트 2 말고 선택지가 없었다면 여기에 대한민국과 K2라는 동등 이상의 선택지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한폴 방산 계약을 단발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우리 밤산 시장을 뒷받침할 기틀로 다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대한 계획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건 아닙니다. 폴란드의 빠른 납품을 위해 우리 개발진, 생산팀이 상당한 노력을 쏟고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이른바 크런치 모드인 것이죠. 이는 절대 지속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시장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 위해선 내실을 일선의 개발진과 생산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길 바라겠습니다. 불가리아 매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세대 전차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가 한국에 4조 원 뭉치를 들고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불가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구소련제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던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도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 높은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접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기점으로 루마니아에 이어서 이들 국가보다 경제력이 약한 불가리아까지 기존에 운용했던 구소련제와 동구권 무기체계를 버리고 군사력 증강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라는 것인데요. 불가리아가 대한민국에게 손을 뻗은 이유가 한국의 7기동군 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운용하는 무기들은 이미 60년이 넘은 구소련제 무기들이 대다수인데요. 러우 전쟁을 통해 드러난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그 한계점을 드러내어 실제 전쟁 상황에서 그 효용성이 떨어지며 현대전 양상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했죠. 때문에 그간 무기시장에서 러시아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의 화약고 라는 입지를 잃어버렸고 이 때문에 엄청난 기술력과 성능을 자랑하고 심지어 저렴한 가격까지 갖춘 한국에서 전차와 자주포 도입뿐 아니라 전투 장갑차와 차륜형 장갑차까지 육군의 대규모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현재 육군 전력 위주로 K방산을 도입한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달리 해군에서 필요한 잠수함과 전투함까지 도입할 계획이라 밝혀 전체적인 규모는 폴란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이번 불가리아가 제시한 프로젝트 역시 현재 전운이 감돌고 있는 서구권에서 필요로 하는 빠른 무기 도입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될 계획이어서 이미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빠른 배송 문화를 보여준 전례가 있는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불가리아 방산업계와 현지 여론 모두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가리아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은 특히나 해군력 증강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흑해에 대규모 해군 기지를 두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죠. 흑해를 끼고 러시아 함대와 대치하고 있는 불가리아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낡은 소형 전투함 몇 대로는 이런 대규모 함대를 거느린 러시아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불가리아의 군사력 강화 계획은 2026년까지 해군력과 육군력을 보강하는 1차 사업을 추진하며 6년 후인 2032년까지 공군력을 보강한다는 2차 전력 증강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가리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하며 유럽 집단 안보 체계에 편입되어 있었지만 나토가 요구하는 수준의 군사력 부문의 예산과 증비를 만족시키지 못해왔는데요. 그동안은 특별한 안보 불안이 없어 전력 증강과 군사기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거기에 더해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인들 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에서 비롯된 코소보 분쟁의 지속으로 인해 발칸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안보 유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때문에 불가리아의 방산산업 현대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군사력 증강에 대한 자국의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경제력이 빈곤한 축에 속하는 불가리아는 서유럽이 생산한 값비싼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불가리아의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불가리아 현지 매체와 방산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각 나라가 보유한 전차별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긴 차세대 전차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이 분석에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자랑스럽게 1등으로 뽑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최고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듣는다면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은 일단 러시아에 있다고 대답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독일과 미국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군사기술에 해박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우리가 뽑은 세계 최고의 4세대 전차 탑 5를 소개한다. 이 내용은 불가리안 밀리터리 군사전문지가 뽑은 차세대 전차 랭킹의 전문인데요. 불가리아 현지 매체의 K2 흑표 전차에 대한 평가를 번역해온 내용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불가리아 현지에서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투 장갑차 시장 상황은 최고의 전차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 의해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급변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확인해주는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현대식 전차인 K2 블랙팬서이다. K2 블랙팬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라고 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현대로템이 함께 개발했지만 국산화 비율은 내부 전자장비 개발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기본으로 설계된 또 다른 한국 전차 K1을 더욱 더 진보시킨 후속 개발 형태가 K2 블랙팬서라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K2 블랙팬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2,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리고 구소련 연방의 T-80 등 세계 최고 수준의 4개 전차들의 장점만을 조합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전차이다. 예를 들어 K2 블랙팬서의 능동 방호 체계는 러시아 T-72 및 T-90 전차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만 동시에 전자장비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개발된 것들이다. 따라서 K2 전차는 혁신적인 전차라고 불리우기보다는 반대로 기존 주력 전차들의 최고의 장점들을 결합한 전차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흑표의 중량은 55톤이며 전폭 3.6m, 전장 7.5m, 전고 2.2m의 크기이다. 이 전차는 전차장, 조종수, 포수 등 3명으로 구성된 승무원들에 의해 조종된다. 탄약수는 따로 없으며 K1 탱크와 마찬가지로 자동장전 시스템으로 교체되었다. K2 블랙팬서에는 암 내장형 유기압식 서스펜션, 이수이 장착되어 있어 각 서스펜션 밸런서는 독자적으로 작동 가능하다. 덕분에 이 전차는 차체를 좌우로 기울일 수 있으며 앉기, 서기, 무릎 꿇기 등의 자세도 취할 수 있다. 포장된 도로 위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70km까지 낼 수 있고 포신의 길이가 6.6m에 달하는 55 구경장 120mm 독일 활강포로 무장하고 있다. K2 블랙팬서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밀리미터 범위의 파장을 사용하는 MMW 레이더 경보 센서의 존재이다. 이 시스템은 K2 블랙팬서를 향해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포탄을 찾아내 자동으로 적 센서를 교란시키기 위한 전차 충전재를 뿌리거나 연막탄을 발사하여 의협으로부터 숨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K2 블랙팬서는 이런 수많은 장점들과 각종 첨단 부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단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싼 가격이다. K2 블랙팬서의 가격은 8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78억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블랙팬서는 매우 우수한 전차로 보인다. 게다가 K2 블랙팬서는 강력한 플러스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차가 이미 양산되고 있고 심지어 해외로 무리 없이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이 불가리아 군사 매체에서 전 세계의 차세대 전차 중 1등으로 꼽은 K2 흑표 전차의 설명이었는데요. 대체로 우수하다는 평가이지만 틀렸거나 미흡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국산화 비율. 앞서 불가리아 매체에서 말한 것과는 다르게 K2 흑표 전차의 국산화율은 84%에 달합니다. 무기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부품과 가격 비중인데요.
통상적으로 국산화 비중이 60%를 넘으면 당당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K2 전차 개발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독일산 변속기를 장착했다는 사실이지만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K2 전차가 한국산 명품 무기라는 데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있죠. 중요한 것은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이 무기 체계를 조립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국산 부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체계를 통합해 하나의 장비로 거듭나게 하는 기술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2. 독일 활강포 K2에 탑재된 55 구경장 120mm CN08 활강포는 대한민국 국군의 자체 개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가리아 매체가 소개한 내용은 앞서 설명했던 독일산 변속기를 자료 수집 단계에서 오인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 비싼 가격. 이 말을 듣고 불가리아 매체에 대한 공신력이 의심됐는데요. 본인들이 뒤이어 언급한 다른 전차들의 가격을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K2 흑표전차의 가격은 한화 78억 원 정도라며 비싸다고 평가했는데 본문에서 5위에 집계된 튀르키예 알타이의 가격은 무려 152억 원에 가깝고 3위에 집계된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도 147억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고 있죠. 아마 본인들이 도입하기엔 비싸다는 평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 기사를 통해 한국 무기의 현재 입지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불가리아에서는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체계가 기존 무기체계의 장점을 모아서 한국화시킨 하이브리드 무기체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면 혁신적인 신기술은 서방 세계의 전유물이고 한국은 기존 기술을 강화해 적용시키는 것밖에 못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물론 기존 무기체계의 장점들만 모아서 하나로 통합시켜 선보일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게 말처럼 쉬웠다면 K2 흑표와 같은 성능의 전차들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성공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본문에서 5위에 집계되었던 알타이 전차도 튀르키예의 방산업체 오토카르가 현대로템의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을 받아 K2의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해낸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불가리아가 한국과 무기협약에 대한 접촉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불가리아가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어난 일로 치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절충교역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출 실패라는 고배를 마셨지만 극복해내고 폴란드와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동유럽 무기 시장 역시 대한민국이 휩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날아갈 수 있어야겠죠. 1960년대 미 해군이 개발하려던 꿈의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의 한계로 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완성시켰는데요. 한국에서는 당시에는 꿈도 못 꾸던 무기들이 이제는 비로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들이 아이언맨으로 변신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한데요. 한국이 추진 중인 아이언맨 전투병 사업. 과연 한국군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이지스함,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등등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도 현대전에서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전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병사입니다. 병사가 없으면 전투기도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병사가 없이는 전차도 무용지물이며 병사가 없으면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버튼도 누를 수 없습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이나 25분의 6 전쟁과 같은 예전의 전투에서 병사, 즉 보병의 역할은 거의 전부와 같았죠. 어쨌든 승리의 표시는 보병이 꽂는 깃발 하나로 증명됐으니까요. 해군의 제해권과 공군의 제공권, 현무와 같은 탄도미사일의 위력,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순항미사일의 정밀함이 중요하다지만 최종적으로 적지를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각국의 군대는 어떻게 하면 보병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신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병이 사용하는 무장의 발전을 꾀했습니다. 1960년대 미 해군은 근력 증강 로봇을 생각해냈습니다. 흔히 로봇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지 기능이 있지만 근력 증강 로봇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는 동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령 인간의 힘으로 들 수 없는 포탄이나 무기를 옮기고 무거운 군장과 무장을 착용한 상태로 수백 km를 행군하거나 시속 50km로 달려도 지치지 않는 소위 인간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슈퍼보병을 계획했었죠. 현재는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기술력이 완성됐고 머지않은 미래에 실전에 투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벤져스를 본 분들이라면 아이언맨의 전투 능력에 의심을 품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인간일 때는 별다를 것 없었던 남성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는 순간 하늘을 날고 폭탄을 맞아도 멀쩡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파워를 과시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한국군 역시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아이언맨 전투원 사업을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워리어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국방부는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워리어는 말 그대로 전사를 의미하는데 개인 전투원의 전투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들이 착용하는 전투복, 장구류, 장비를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구식 장비를 최첨단으로 바꿔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죠. 사실 육군은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전투력이 낙후돼 종종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해군은 전 세계 트렌드에 맞게 최첨단 이지스함을 건조하고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보유했고,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거나 KF-X 전투기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를 제작하기 여념없는데, 육군은 6월 25일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차나 야포 등의 무기체계는 K2나 K9 자주포 등으로 교체됐지만 전투 방식이나 전술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여기에 더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육군 병력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수의 병력이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리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5가지 게임 체인저를 발표했는데, 전술 탄도미사일, 전략기동군단, 드론봇, 특임여단 그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워리어 플랫폼인데요. 현재 보병의 전투장비는 불에 쉽게 타버리는 전투복과 무거운 방탄복, K2 소총 그리고 일반 전투모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로는 전쟁에서 전투원끼리 협조할 수도 없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도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개인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병력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파악한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기획했는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전투원을 하나의 강력한 무기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육군이 목표로 세운 플랫폼은 피복 10종, 장구류 10종, 전투장비 13종으로 구성되는데 2026년에 최종적으로 일체형 전투체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일체형 전투체계는 모든 장비가 일체화되어 연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기 스마트 소송은 헬멧과 연동되는데, 드론이 적의 동태를 파악해 위치를 전투원에게 헬멧에 달린 안경에 보여주면 전투원은 그 방향으로 소총을 겨눕니다. 그럼 소송의 관역의 표적이 자동으로 조준되고 표적과 관역이 일치할 때만 소총이 발사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사된 탄환은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미사일처럼 표적을 따라가 명중시키죠. 일반 소총이었다면 개인의 사격 능력에 따라 명중률이 달라지지만 현재 개발 중인 소총은 다소 사격 실력이 부족해도 알아서 표적에 명중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작전과 소총으로는 언덕 너머의 적은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체형 헬멧은 모든 적의 정보를 전투원과 공유하기 때문에 적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 지능적인 전투가 가능해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전략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전투원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탄복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방탄복은 불에 약해 쉽게 불이 붙지만 현재 개발 중인 방탄복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방탄복과 한 세트로 구성되는 생체인식 전투복은 주변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으로 자동적으로 의장이 가능하며 생체 신호를 감지해 건강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과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현재 북한군이 다량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생화학탄에 대한 방호 기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위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인간 신체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 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즉 착용이 가능한 이 장비를 착용하면 평소 자신의 근력보다 50kg 이상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오랫동안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체력 소모가 전혀 없으므로 장시간 행군이 가능한데 현재 한국은 이 부문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해둔 상태라고 하죠. 만약에 여기까지 성공해내 보급된다면 한국군 보병 한 명 한 명이 아이언맨과 같은 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워리어 플랫폼은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현재의 장비를 보완해 보급하고 2단계는 개인 전투체계를 동합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한양대학교 및 한화에서 동합형 전투체계 개발을 끝마치고 시험 제작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일체형 개인 전투체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5년 내에 완성시키고 2026년부터 특임여단을 시작으로 기동군단, 공정여단, 특전사 및 수색대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대들은 전쟁 초기 적진에 침입해 은밀한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급된다고 하는데요. 3단계 최종 모델은 전투원마다 최대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한 명이 3터부터 4명이 전투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병력 감소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이스라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워리어 플랫폼 외에도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5대 게임 체인저 중에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미 고정청으로 개발이 완료된 이 미사일은 사거리 160km의 오차 범위가 고작 2m로 매우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열압력탄이 장착되어 있어서 발만 명중시키면 연결된 갱도는 전부 무력화됩니다. 열압력탄이란 탄두의 재래식 폭약이 아닌 가연성 액체나 분말 형태의 고체 연료로 채우는데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탄두 속의 액체나 분말을 반경 수백 미터까지 분산 배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산된 분말을 점화시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데 화약으로 폭파되는 폭탄보다 더 오래 더 넓은 반경을 무력화시킵니다. 또한 폭발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를 흡수함에 따라 초고압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동굴과 벙커, 건물 속의 적들이 거의 전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명적인 살상력을 보유한 탓에 인권단체들은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약 이 미사일이 사용되면 한 방으로 북한 갱도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방부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우선 확보할 계획으로 밝히면서 실전 배치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흔히 전쟁터의 꽃이라 불리는 보병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승패를 매듭짓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도보로 행군하고 싸우는 전투병을 의미하는 보병은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뽐내며 개개인의 전투력은 미약할지언정 그들이 응집했을 때 그들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